잠깐요. 오늘 이야기 제목만 보고 그냥 넘기신 분, 다시 돌아오세요. 이게 드라마 제목이 아닙니다. 어느 드라마 작가가 이런 걸 생각해냅니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32년을 같이 산 남편이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밥 같이 먹고 애들 같이 키우고 힘들 때 같이 버티고 그게 32년입니다. 그 남편이 어느 날 시골에 내려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고 도시 공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일단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부부가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도시집은 자연스럽게 비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도시집에 들렀습니다. 오래 비워둔 집에 겨울 옷을 가지러. 잠깐만. 금방 왔다 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어락을 눌렀습니다. 32년 동안 누른 번호였습니다. 꿈속에서도 누를 수 있는 번호였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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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 4명의 집인데, 내가 모르는 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아이 웃음소리, 텔레비전 소리, 내 집 안에서 그 집 안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어떻게 이걸 발견했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끝에 가면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집 문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이상한 낌새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아챘다면 달랐을까요? 알아챘어도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32년이 그랬으니까 그 이야기도 오늘 다 합니다. 인천 남구의 오래된 아파트. 71살 윤정자 씨는 이 집에서 32년을 살았습니다. 신혼 때 들어온 집입니다. 방 3개짜리 25층 아파트. 그 시절엔 조금 무리해서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대출 갚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명절에 여행 한 번 못 가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큰딸 수경이가 여기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막내 수연이가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갔습니다. 두 딸이 여기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손때가 벽마다 베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정자 씨한테 이 집은 그냥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32년치 인생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주방 창가에 화분 3개가 있었습니다. 스킨답서스, 산세베리아, 작은 알로에. 정자 씨가 직접 키운 것들이었습니다. 물을 언제 주어야 하는지, 햇볕은 얼마나 쬐어야 하는지 손이 저절로 알았습니다. 남편이 시골 내려가고 집을 비울 때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그 화분들이었습니다. 아랫집 이 여사한테 부탁해두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화분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걸. 남편 강정일 씨는 올해 75이었습니다. 정자 씨보다 4살 위. 공기업에서 30년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집에서 소일거리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50년 가까이 밖에서 일만 하다가 갑자기 집에 있으니까 적응이 안 됐습니다. 정자 씨도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아침을 차리면 젓가락이 놓인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청소를 하면 왜 창문을 다 열어두냐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왜 그런 것만 보냐고 했습니다. 30년을 혼자 집살림 다 하고 살았는데 퇴직한 남편이 들어오면서 집이 좁아졌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자 씨가 경로당을 다녀왔더니 남편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라면은 왜? 점심 못 먹었어.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 어디 있는지 몰랐어. 32년을 산 집인데 냉장고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을 듣고 정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32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했는지, 밥상만 받아먹고 옷만 꺼내 입고 잠만 자고 나간 겁니다. 32년 동안. 그걸 그 순간 처음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시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충북 쪽에 땅 좀 알아봤어. 작은 땅. 거기 농막 짓고 텃밭 가꾸면서 살면 어떨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이가 얼만데? 도시가 이제 안 맞아. 공기도 탁하고 사람도 복잡하고 나는 조용한 데가 맞아. 아프면 어떻게 해? 병원은? 괴산 거기도 병원 있어. 거리가 좀 있어도 뭐. 정자 씨는 처음엔 말렸습니다. 말려도 말려도 남편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정자 씨가 이상하다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땅 이야기를 꺼내기 몇 달 전부터 핸드폰을 잘 안 보이는데 두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남편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던져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침대 머리맡에 엎어두거나 화장실 들어갈 때 꼭 챙겨가거나 정자 씨가 가까이 오면 슬쩍 뒤집어 놓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핸드폰 게임 같은 거 한다더라.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자 씨는 설마를 너무 오래 붙들었습니다. 결국 타협이 됐습니다. 남편만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정자 씨는 인천에 있기로. 딸들도 이쪽에 있고 병원도 가깝고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정자 씨한테도 일이 생겼습니다. 큰딸 수경이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산후에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정자 씨가 수원 수경이 집에 가서 돌봐야 했습니다. 손자가 둘이니까 정자 씨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비워졌습니다. 남편은 충북 괴산으로, 정자 씨는 수원으로, 집은 잠깐 비워두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잠깐이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석 달이 됐습니다. 수경이 몸이 워낙 안 좋아서 정자 씨가 자리를 못 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새 6달이 됐고 그러다 1년이 됐습니다. 수원 수경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정자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자 분유타고 아침 준비하고 수경이 약 챙기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밤에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근처 병원에 한번 갔더니 의사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좀 쉬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쉴 형편이 못 돼요. 손녀 보시는 거예요? 손자요. 둘이에요. 의사가 잠깐 보더니 이랬습니다. 그러면 더 조심하셔야죠. 어머니 몸이 먼저입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내 몸이 먼저라는 말. 50년 동안 내 몸이 먼저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밥이 먼저였고, 아이들 학교가 먼저였고, 집안일이 먼저였고, 내 몸은 항상 나중이었습니다. 그래도 몸이 버텨줬습니다. 억울하게도 튼튼하게 남편한테 전화는 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밥은 먹었어? 먹었어. 시골 생활 어때? 힘들지 않아? 좋아. 공기 좋고 조용하고 나한테 딱이야. 몸은 이상 없어? 괜찮아. 걱정 마. 통화가 항상 짧았습니다.
3분을 넘기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화했는데 받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1시간 후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밭에 있었어. 무슨 일 있어? 밭에. 저녁 6시에 밭에. 그때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넘겼습니다. 밭일이 그런 거니까. 시간을 모르고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믿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32년이 주는 믿음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의심할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6시에 남편은 밭에 없었다는 걸. 1년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수원에서 입을 겨울 옷이 부족했습니다. 두꺼운 코트랑 겨울 이불이 인천 집에 있었습니다. 잠깐 다녀오면 됩니다. 금방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인천에 내렸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옆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정자 씨가 30년 넘게 다니던 시장이었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사면 주인 아저씨가 2마리 값만 받던 시장이었습니다. 두부 쌀 때 덤으로 콩비지 얹어주던 시장이었습니다. 발길이 저절로 들어갔습니다. 생선 좌판 앞을 지나가다가 고등어 냄새가 났습니다.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바뀐 것 같았지만 냄새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디 가셨어요? 두부가게 아주머니가 알아봤습니다. 수원에 있었어요. 딸이 애를 낳아서. 아이고, 외할머니 노릇하셨구나. 힘드셨겠다. 괜찮아요. 남편분은요? 정자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시골 내려갔어요. 아이고, 요즘 그렇게 사시는 부부 많더라고요. 힘드시겠어요, 혼자. 힘드냐고. 정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힘들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만큼 바빴습니다. 힘든지 안 힘든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두부 한 모 샀습니다. 인천 집에 가서 찌개라도 끓여 먹으려고. 오랜만에 보는 동네였습니다. 마트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다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1년 만에 와도 여기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25층. 저 위가 내 집이었습니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사이에 얼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볼이 꺼졌습니다. 수원에서 손자 돌보느라 끼니도 제때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잔 게 얼굴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집, 저 집에 들어가서 내 소파에 앉아서 내 그릇에 밥 담아 먹고 내 이불 덮고 자면 어떨까? 수경이한테 미안하지만 며칠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 생각을 품은 채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에 손을 올렸습니다. 32년 동안 누른 번호였습니다. 잠든 상태에서 누르라고 해도 누를 수 있는 번호였습니다.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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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잠깐 멍했습니다. 잘못 눌렀나? 다시 눌렀습니다. 또 빨간 불.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또 빨간 불.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불길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평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고장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나요? 높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린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거기 선반에 올려놔. 높은데 말고 낮은데. 정자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굳었습니다. 내 집 안에서 엄마랑 아이가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을 잡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순간은 너무 황당해서 눈물이 나올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아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한참 후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이 집 주인인데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길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주인분이 여기 오시면 안 되는데요. 정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집인데 내가 왜 오면 안 돼요. 저희 남편이 이 집 써도 된다고 했거든요. 저희 남편. 그 세 글자가 정자 씨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누구요? 강정일 씨요. 정자 씨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두부 한 모가 봉지째 복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정일. 자기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옆집 문이 살짝 열렸다 닫혔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것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오래 겁에 질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뒤에 아이가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눈이 크고 동그랬습니다. 정자 씨는 그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눈이었습니다. 쌍꺼풀 없는 작은 눈. 젊었을 때 남편 얼굴이 그랬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신혼 때 찍은 사진 속 그 얼굴이. 여자도 정자 씨 얼굴을 보고 굳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이 강정일 씨 부인이에요? 그렇소. 여자가 눈을 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자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떼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집안이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부엌 선반에 모르는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정자 씨가 쓰던 그릇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소파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낯선 색깔이었습니다. 아이 장난감이 바닥에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레고 조각, 자동차 모형, 공 같은 것들. 방문 쪽에 여자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옷들이. 주방 창가에 있던 화분 3개가 없어진 자리에는 아이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 아파트인데, 내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의 집이 돼 있었습니다. 완전히. 정자 씨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이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어른 둘의 아이 하나. 새 식구 그림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집에서 그 새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는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정자 씨를 보다가 숨었다가 또 보다가. 여자 이름은 이선주였습니다. 36살.
아이 이름은 강민서, 7살. 정자 씨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강민서, 성이 강 씨였습니다. 남편 성이 강 씨였습니다. 선주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인 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정일 씨가 이 집 자기 집이라고 했어요. 부인은 없다고 했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정자 씨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했어요? 네.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선주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어르신이 오시기 전날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정일 씨한테 이것저것 캐물었어요. 그러다 다 나왔어요. 뭐가 다 나왔어요. 부인이 살아계신다는 거요. 딸이 둘이라는 거요. 이 집이 부인 명의라는 거요. 정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참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느낌이요? 선주 씨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일 씨가 어르신 수원 가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큰딸이 애를 낳았다고. 그러면서 이 집에 한동안 못 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왜 여기 오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정일 씨가 그러더라고요. 죽은 아내 집이라 사람들 눈이 있다고. 아내가 죽었는데 왜 눈이 있어요?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더 캐물었더니 그제야 다 나왔어요. 정자 씨는 거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전날에야 알았다는 말. 그러면 하루 먼저 알면서 하루 동안 아무 연락도 안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르신한테 연락을 왜 안 했어요? 선주 씨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어르신 번호를 몰랐어요. 정일 씨한테서만 들은 이야기라서 어디 사는지도 몰랐고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정일 씨가 철저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두세 개가 절대로 만나지 않게. 죽은 사람의 집이라고 하면서 정자 씨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가겠습니다. 어르신, 남편한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만 알아둬요.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바닥에 두부 봉지가 아직 들려 있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주웠던 겁니다. 손에 쥔 것도 모르고 내려온 겁니다. 봉지를 옆에 내려놨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렀습니다. 옆동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딘가에서 개가 짖었습니다. 단지 아날머니들이 모여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평소랑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정자 씨만 멈춰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날 수원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전화해서 하루 이틀 늦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말하려면 제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인천 오래된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친구 박순옥 씨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뭔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자 씨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옥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이나 먹으라고 밥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냉동 두부 넣은 찌개. 한 숟갈 떴다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내 집에도 두부 있었는데 오늘 사온 두부가 거기 있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민서, 7살, 눈이 크고 동그란 얼굴, 그리고 냉장고에 붙어있던 그 크레파스 그림. 새 식구, 어른 둘, 아이 하나. 그 그림 속 어른 중 하나가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32년이 지나갔습니다. 첫 월급 다 털어서 정자 씨한테 귀걸이 사왔던 남편. 그 귀걸이가 작은 진주 귀걸이였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버리지 못하고 아이들 아플 때 밤새 병원 복도에서 같이 기다리던 남편. 수경이가 5살 때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사흘밤을 병원에서 버텼습니다. 남편이 복도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자리를 안 떴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아빠구나 싶었습니다.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서 잘릴 뻔했을 때 집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먹던 남편. 밥그릇 비우면서 눈물이 밥에 떨어졌습니다. 정자 씨는 못 본 척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모른 척이 위로였으니까. 퇴직하던 날 혼자 소주 마시면서 조용히 울던 남편. 그 남편이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을까? 아이가 7이었습니다. 7년 전에 낳은 아이입니다. 7년 전이면 남편이 68이었습니다. 68살 남편이. 거기다 선주 씨 말로는 처음에 만난 건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8년이 됐다고. 그러면 남편 나이 67에 시작한 겁니다. 67이면 퇴직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집에서 소일거리도 못하겠다고 답답해하던 남편. 은퇴 후 남자들 우울증이 심하다더라. 이해해줘야 한다고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정자 씨도 그래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핸드폰 오래 봐도 뭐라 안 했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그 이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걸렸습니다. 이 집, 인천 아파트. 이 집은 정자 씨 명의입니다. 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정자 씨 친정에서 보태준 돈이 절반이 넘었고 남편 퇴직금도 들어갔지만 명의는 정자 씨로 했습니다. 그 시절엔 나중에 재산 분리가 되면 여자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서 친정 오빠가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오빠가 고집을 부릴 때 남편이 처음엔 기분 나쁜 소리를 했습니다. 처남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 1년 살아보고 안 되면 헤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오빠가 설득해서 겨우 넘어갔습니다. 그 오빠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10년 전에 그 오빠 덕분에 명의가 정자 씨 거였습니다. 그 집을 남편이 마음대로 썼습니다. 번호를 바꿨습니다. 살림을 들였습니다. 다른 여자를 들였습니다.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낸 겁니다. 그것도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평소랑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 사람처럼 뻔뻔한 목소리였습니다. 인천 갔다 왔어. 전화 너머로 숨이 짧아지는 게 들렸습니다. 언제? 어제. 도어락이 왜 바뀌어 있었어? 그거 내가 선주 씨 만났어. 침묵이었습니다. 5초, 10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정일 씨, 응, 직접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내려오기 전에 정자 씨는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당장 남편한테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당합니다. 32년을 살면서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말로 싸우면 지는 사람이 나였습니다. 논리보다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구도였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구도였습니다. 서류로 가야 합니다. 법대로 가야 합니다.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인천법률구조공단에 혼자 갔습니다. 버스 타고 가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평일 오전이었는데 버스에 할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장 보러 가는 분들, 병원 가는 분들,
다들 어딘가로 혼자 가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늙어서 혼자 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사람. 번호표를 받고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옆에 앉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들 뭔가 억울한 게 있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자 씨만 억울한 게 아니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일단 부인 명의 아파트에 제3자를 동의 없이 거주시킨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도어락 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집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명의가 어르신이시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명도 소송을 하면 되는데 합의로 먼저 가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이혼하면 재산은요? 변호사가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괴산에 산 땅, 거기 올린 농막, 퇴직금 자녀분, 예금 잔액, 이것들이 재산 분할 대상이었습니다. 8년간의 불륜이 입증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 여자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 관계를 유지했다면 가능합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요. 찾아볼게요. 변호사가 잠깐 보더니 이랬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시겠어요. 정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건 나중에 해요. 지금은 할 게 있으니까. 다음 날 남편이 내려왔습니다. 인천 어느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눈을 잘 못 마주쳤습니다. 죄책감이라기보다 들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정자 씨는 알았습니다. 8년 동안 어떻게 그랬어? 처음부터 시골 내려가려고 한 게 아니지. 그 여자가 있으니까 집을 비워야 했던 거지. 남편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 여자가 인천에 있었어. 내가 인천에 있으니까 불편했던 거잖아. 딸 산후조리 도와주러 간다니까 그게 기회였던 거잖아. 미안해. 도어락 번호는 언제 바꿨어? 내가 간지 한 달쯤 됐을 때. 한 달.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내 집 번호를 혼자 바꿨어. 들어올 일 없다고 생각해서. 정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들어올 일 없다고. 내가 들어올 일 없다고. 32년을 산 집인데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내 자식이야. 책임져야지. 그래. 책임져. 근데 내 집에서 키우면 안 돼. 정자야. 그리고 나한테 죽었다고 했다며. 그 여자한테. 남편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32년을 살면서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늦게 들어오면 미안해. 생일 잊으면 미안해. 약속 어기면 미안해. 그때마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건 달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됐어. 이혼할 거야. 변호사 선임했어. 앞으로 거기를 통해서 연락해. 남편이 눈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이 먼저 이렇게 만들었잖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정자 씨 목만 나왔습니다. 선주 씨한테도 내용 증명이 갔습니다. 아파트명도 요청, 한 달 이내 퇴거, 기간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선주 씨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르신, 저도 속은 거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 말은 압니다. 그러면, 근데 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 맞아요. 당신이 속든 안 속든 내 집은 내 집이에요. 그리고 내가 허락한 적 없어요. 아이가 있어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정자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태어난 게 죄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만든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그 아이 한 달 안에 나갈 집 구해요. 그 시간은 드릴게요. 한 달이요. 그것도 드리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당장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안 떨렸습니다.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딸들한테는 그 다음날 말했습니다. 큰딸 수경이한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다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 너머로 수경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안 내고 우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해. 이미 결정했어. 아빠한테 내가 직접. 수경아, 흔들지 마. 엄마가 결정한 거야. 수경이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근데 이제 어디 살아? 우리 집 와. 아니야. 내 집 있어. 인천 집. 거기서 혼자 어떻게? 혼자 살면 되지. 혼자 산 거 오래됐잖아. 수원에서도 혼자 자지 않았어? 수경이가 잠깐 웃었다가 또 울었습니다. 엄마 편이지? 당연하지. 엄마 편이야. 뭐든지. 막내 수연이는 화를 냈습니다. 아빠한테 직접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직접 가서. 수연아, 내가 나서면 복잡해져. 엄마가 알아서 해. 엄마가 어떻게 혼자 다 해. 다 해. 엄마 보고 배워. 수연이가 웃음이 섞인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진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입증 자료들이 모였습니다. 8년간의 통화 기록. 남편이 선주 씨 명의 계좌로 꾸준히 보낸 입금 기록. 매달 빠지지 않고 들어간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자 씨는 알았습니다. 퇴직금 자녀분이었습니다. 함께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서, 선주 씨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기록에서 유부남인 걸 알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알면서 만난 건 아니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알고도 계속한 거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아파트 도어락 교체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업체를 불러서 바꾼 기록이었습니다. 명의 주인 동의 없이 도어락을 교체한 것. 그게 증거가 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재산 분할을 최대한 줄이려고 버텼습니다. 8년이라고 하지만 처음엔 나도 외로웠어. 당신이 너무 무관심했어. 변호사를 통해 그 말이 전달됐을 때 정자 씨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무관심. 내가 무관심했다고. 경로당 다니고 친구 만나고 딸들 집 들르고. 그게 무관심이었나? 남편 빨래 해주고 밥 차려주고 병원 예약 잡아주고. 그게 무관심이었나?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한 무관심은 따로 있었나?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배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했는데도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것, 그게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정자 씨는 그 말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변명에 끌려다니면 끝이 없었습니다. 증거 앞에서 버팀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인천 아파트는 정자 씨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괴산에 산 땅과 농막은 처분해서 반씩 나눴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 분할 납부. 선주 씨 쪽에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1,500만 원. 판결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수경이와 수연이가 양쪽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32년이 지난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더 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하얘졌습니다. 어깨가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정자 씨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밉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밉다는 감정도 예전만큼 세지 않았습니다. 이미 3달 동안 많이 소모됐습니다.
분노도 오래 들고 있으면 지칩니다. 이게 늙는다는 것의 다른 면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도 조금씩 힘을 잃는 것.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 복도에서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수경이가 막으려 했습니다. 정자 씨가 손으로 딸을 세웠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잠깐 남편을 봤습니다. 한 번만. 그리고 이랬습니다. 당신이 8년 동안 한 짓이 오늘 다 정리됐어. 이제 가서 그 아이 아버지나 제대로 해. 돌아섰습니다. 딸들이 양쪽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셋이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인과응보였습니다. 32년을 믿은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그 배신의 무대가 된 게 아내 명의 집이었습니다. 결국 그 집도 못 지켰습니다. 아이는 남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세상이 볼 겁니다. 이혼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는 인천 아파트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수원에서 짐을 챙겨왔습니다. 박스 5개였습니다. 딸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짐을 풀면서 집안을 봤습니다. 선주 씨가 다 가져가고 나서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살림도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자 씨가 쓰던 그릇은 어디 갔는지 없었습니다. 소파도 없어졌습니다. 주방 창가에 화분이 있던 자리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 자리를 한참 봤습니다. 다음 날 꽃시장을 갔습니다. 혼자 스킨답서스 한 화분, 산세베리아 한 화분, 알로에 한 화분. 다시 샀습니다. 같은 자리에 뒀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집인데 낯설었습니다. 내 집인데 오래 있던 곳 같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누우면 집이 너무 컸습니다. 방 3개가 다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쓰던 방, 남편이 쓰던 방, 안방. 3칸이 다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거웠습니다. 첫 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외로웠습니다. 외롭다는 감정이 이렇게 갑자기 오는지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물소리 사이로 갑자기 그게 왔습니다. 혼자구나.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위에 있던 시절, 선주 씨와 아이가 이 집에 있던 시절, 그 시절에 이 집이 더 따뜻했을까? 밥 짓는 냄새가 났을까? 아이 웃음소리가 났을까? 그런데 그건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내 없이 따뜻한 집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입니다. 32년 살아온 집, 2딸을 키운 집, 4명의 집. 수경이가 주말마다 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손자들이 집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정자 씨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비어있던 집에 소리가 채워지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주말 손자 지환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수경이가 당황했습니다. 정자 씨가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먼데 살아. 시골에. 왜요? 그쪽이 편하대. 할머니는 안 외로워요? 7살짜리가 외로움을 물었습니다. 정자 씨는 잠깐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환이 있잖아. 지환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장난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수경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 낙서 자국이 남아있는 벽을 새로 도배했습니다. 수연이가 도배업체를 불러줬습니다. 냉장고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바닥 흠집 난 곳은 원목 매트를 깔았습니다. 조금씩 내 집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집이 좀 집 같아졌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이가 혼자 왔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정자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수연이가 반찬을 사왔습니다. 밥 먹다가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그래도 괜찮아? 정자 씨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이제 71야. 응. 71에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은 그냥 참고 살지. 나이 들었는데 어디 가겠냐고. 이 나이에 이혼하면 창피하다고. 엄마는 그러지 않았고 그냥 살기 싫었어.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걸 모른 척하면서 살아야 해. 수연이가 밥을 먹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아니야. 억울한 거지. 둘이 웃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웃는 게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자 씨는 요즘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옵니다. 25층 창문 밖으로 인천 바다가 보입니다. 흐린 날에는 잘 안 보이고 맑은 날에는 반짝입니다. 남편이랑 처음 이 집 계약하던 날 부동산 아저씨가 그랬습니다. 이 라인이 바다 보이는 라인이라고. 그 말에 솔깃해서 골랐습니다. 그 남편이 없어도 바다는 여전히 보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다가 그렇고 이 집이 그렇고 두 딸이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그 바다를 봅니다. 보리차 한 잔을 들고 혼자가 쓸쓸하냐고 물으면 쓸쓸하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쓸쓸함이 예전에 그 집에서 느끼던 것보다 낫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보다 혼자 서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이 가끔 옵니다.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아프다거나 학교에 들어갔다거나. 정자 씨는 그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 아이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아이들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자들 이야기만으로도 하루가 짧습니다. 경계가 생겼습니다. 이걸 예전 같으면 매정하다고 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게 자기 보호라는 걸 압니다. 나를 지키는 경계는 매정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이걸 71에 배웠습니다. 경로당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나타난 정자 씨를 보고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딸내 갔다 왔어? 응. 오래 있었어. 남편은? 정자 씨가 웃었습니다. 이혼했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이 그랬습니다. 잘했어. 단 2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2글자가 제일 컸습니다. 딸들이 가끔 묻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32년이 아깝지 않아? 정자 씨가 잠깐 생각합니다. 32년이 아깝냐고 하면 아깝습니다. 그 시간이 다 거짓이었냐고 하면 다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날을 같이 버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짓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었냐고 하면 없었습니다. 후회 없어. 그게 정자 씨 대답입니다. 짧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있고 배신한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윤정자 씨는 71에 그걸 끝냈다는 겁니다. 늙어서 어디 가겠냐며 눈 감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얼마든 내 것은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정자 씨가 지킨 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71에 32년 결혼 생활을 끝내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두 딸이 옆에 있었고 법이 옆에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이 들면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깔 데도 없고 힘도 없고 싸워봤자 뭐가 나오겠냐고. 그런데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서줘도 내가 먼저 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윤정자 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한 게 분명하면 나이가 얼마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이런 일 겪고 있는 분 아세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억울한 이야기, 서러운 이야기, 분한 이야기. 여기선 다 괜찮습니다. 우리끼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그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이것보다 더 셉니다. 더 억울하고 더 통쾌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